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미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차기 셀러 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크리에이터 장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핵인싸 임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요정 임지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TVN 다큐멘터리 중에 행복난민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저희가 보게 됐는데 너무 좀 인상 깊게 봐서 오늘은 그 행복난민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행복난민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행복난민이라는 다큐를 2017년도 10월에서 이제 11월 사이에 TVN 채널에서 방영을 했고요. 여기는 그 주제가 이제 덴마크 복지 표류기라는 것을 이제 테마로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을 이제 덴마크에서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크게 6편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이제 앞에 3편은 이제 노동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4편에서 6편까지가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오는 패널이 이제 총 그 주요 인물은 3명인데 신하영이라는 하버드 출신 아나운서가 주로 그 현장에서 통역을 담당하면서 내용을 이끌어가고 최진기라는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아실 것 같은 인터넷 인강으로 유명해지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약간 사교육적인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서천석 박사님께서 아동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렇게 심리학적이고 좀 그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이 이제 총 3명으로 구성이 돼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요. 그 서천석 그분이 정신과 의사죠. 네네. 소아정신과 의사. 네. 그래서 여기서 덴마크의 이제 학교를 찾아가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4편에서 나오는 얘기가 맨 처음에 그 덴마크는 뭐 시험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연 어떻게 뭐 시험이 없는 곳이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막상 갔더니 덴마크의 시험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뭐 이런 이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내용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5편도 잠깐 소개를 하면은 공교육의 그 강자라고 생각했던 덴마크였는데 사실 알고 보니 사교육이 지금 성행을 하고 있다. 두둥. 이런 반전이 또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또 마지막 6편에는 이제 행복교육 비기닝 프로젝트라는 부분에서 스쿨 브레이크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한국에는 굉장히 생소한 부분인데 갭 이어라는 것이 이 덴마크 청소년들 뭐 만 14세에서 18세 정도 이제 학생들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좀 특별한 학교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면서 과연 뭐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볼 수 있고 과연 어떤 것이 이상적인 교육의 방향인지를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2017년도의 다큐멘터리였는데 사실 저도 이거를 그때 당시에 보지는 못했었어요. 이제 2018년도에 우연히 어쩌다가 보게 돼가지고 너무 저는 인상 깊게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또 북유럽 뭐 덴마크 교육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또 유토피아적으로 그리기만 하면 약간 좀 거부감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좀 객관적인 견지를 가지려고 노력했더라고요.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그래서 되게 저는 인상 깊게 봤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수업할 때 제 수업 듣는 친구들하고도 같이 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총 2번을 봤는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랑 좀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거리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도 같은 의견인데 저도 2번 봤거든요.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이런 거였어요. 아까 사실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이런 북유럽식의 교육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되게 환상이 많이 있고 대부분의 이런 식의 다큐멘터리가 되게
완전히 유토피아적으로 그것을 그리고 그것에 대조해서 한국은 이렇게 후진국이야 라는 것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준다든지 하는 다큐멘터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또 뻔히 사실 그런 거겠지? 라는 편견을 가지고 봤어요. 그런데 조금 더 냉정하게 그런 현실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저는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1, 2, 3편 중에 그 덴마크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인터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덴마크 25년째 거주하시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덴마크 사람들한테 너희 나라 얼마나 좋니? 너 행복하니? 라고 물어보면 덴마크는 너무 좋은 나라야 라고 얘기할 준비가 다 되어 있대요. 이 덴마크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라고 물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다큐멘터리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덴마크가 행복한 나라이고 뭐 복지라던가 교육이라던가 굉장히 좋은 점이 너무너무 많은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였어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 한 나라의 국가에 대해서 아무리 자국이라고 해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국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도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왜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됐는지를 물어보고 그것들을 다 솔직하게 그 다큐멘터리에 담아냈다는 점도 저는 조금 높이 사는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좀 여기서 나왔던 주제들 중에서 한 가지씩 저희가 좀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주제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평가, 시험과 평가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지영님 얼마 전에 인생에서 마지막 시험을 치르셨죠? 마지막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인생에서 앞으로 이제 시험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행복해지곤 하는데요. 저 정말 너무 여담인데 그 인생 마지막 시험 너무 스트레스가 커서 정말 제 지난해 한 달이 사라졌어요. 순삭. 정말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쵸.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좀 괴로움을 주죠.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복난민이라고 하는 이 다큐에서 보면 시험이 9년 동안 딱 한 번 실시된다고 합니다. 너무 매력적인 말이죠. 9년 동안 한 번밖에 안 본대. 네, 근데 원래 그렇게 했던 거는 아니고 예전에 이렇게 히스토리가 좀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면 1814년도에 이제 의무교육이 법제화되면서 그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산업사회 형태의 어떤 주입식 교육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덴마크도 마찬가지로 그런 주입식 교육, 공장식 교육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니콜라이 그룬투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험, 암기 이런 것들 폐지하자라고 주장을 해서 2007년도까지는 시험이 없었대요. 근데 2003년도에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그 피사 점수 있잖아요. 근데 그 피사 점수를 보니까 너무 낮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충격을 받고 2007년도부터 다시 시험을 도입을 했답니다. 근데 시험을 도입을 하니까 학생들의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학생들 시험 기간에 심장병 약을 막 복용하는 그 학생들의 수가 시험이 생기기 전보다 2배씩 늘어나고 막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9년에 한 번 시험을 보는 제도가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 9년에 한 번 시험을 보는 거를 가지고 좀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험하니까 생각나는데 여러분 저희 알려드릴 소식이 하나 있는데 너무 딴소리인데 저희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이 오픈을 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처음부터 광고를 하고 싶었지만 지금 갑자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여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 인스타그램 계정이 당연히 이제 해시태그가 뭐 교육, 뭐 학습 뭐 이런 게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해시태그로 들어가면 요즘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공부를 한다고 하면 다들 스톱워치를 사진을 올려요. 하루에 맞아. 몇 초 공부했는지. 근데 그거를 보고 있으면 솔직히 저도 중고등학교 때 시험 기간만 되면 스톱워치로 하루 동안 얼마나 공부했는지 계산해서 맨날 달력 옆에다가 오늘은 몇 시간 몇 분 몇 초 공부했다 이런 걸 적어놨거든요. 진짜요? 뭐지? 놀랍다. 뭐지 분위기? 하여튼 근데 솔직히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에듀케이션이라고도 해놔서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공부하는 것도 올라오는데 스톱워치 사진은 저는 그러니까 뭐 중국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 근데 너무 괴이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1분 1초에 매달려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가, 시험을 보고 있는가. 네, 좀 굉장히 좀 마음의 충격이 다시 한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9년에 한 번 본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그 현장에서 이렇게 들이밀어서 막 들어가서 보면 사실 9년에 한 번 보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보면. 근데 물론 우리나라에 비하면 정말 적게 보기는 하지만 사실 9년에 한 번 본다는 것 자체가 또 학생들한테도 너네 이렇게 9년에 한 번 보는 거 괜찮니? 물어봤을 때 다수의 아이들이 또 그것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응답했다는 사실에서 또 놀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험을 줄이거나 하는 것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법이 없이 너무 오랜 시간 방치되는 것이 괜찮은가 하는 생각도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원래 이 사회라는 것이 어차피 경쟁의 그 사회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또 취업을 하던 어디서 무엇을 하던지 간에 그 평가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평가의 환경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평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평가가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한 시험의 형태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항상 그 포트폴리오를 시켜요. 근데 저는 이게 아이들한테 맨 마지막에 이제 성찰을 하라고 할 때, 성찰 보고서를 쓰라고 할 때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게 너무 좋았다라고 쓰거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내가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또 나중에 내가 취업을 할 때 어차피 이것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포트폴리오 만드는 일도 사실은 더 많이 덜게 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를 되돌아보게 했다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평가의 방식이 시험이어야 된다라는 것에서는 저는 부정적인 의견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하게 만드는 어떤 평가 방식이 필요하고 그 방식이 다양한 방법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한국 아이들, 우리나라 아이들과 덴마크 아이들에게 9년에 한 번 시험을 보면 어떻다고 생각하니 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너무 비교가 되는 게 뭐였냐면 그 덴마크 아이들은 9년에 한 번 시험을 보다 보니 시험의 본질이란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제가 얼마나 이제 배웠는지 이제 스스로 체크해 보려면 시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뭐 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라고 얘기를 하거나 어떤 아이들은 모두가 일단은 어느 정도 배웠는지 일단 확인을 하려면 시험이 필요하니까 이 뭐 9년에 한 번보다 조금 더 많아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아이들은 그 덴마크 아이들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저는 너무 기억에 남는 말 중에 하나가 학원에서 시험 많이 보니까 학교에서 시험 안 봐도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 학생이 얼마나 그 배워야 할 것을 얼마나 잘 배웠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시험의 본질인데 그게 흔들리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와 바로 연결이 되고 특히 우리나라에선 정말 지옥 같은 스트레스와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어버리는 그런 거겠죠. 시험이라는 것의 본질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네, 이제 저는 이제 일단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덴마크의 학제를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덴마크가 9년에 한 번 시험 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약간 좀 비약적인 표현이고 일반적으로 학제가 한국하고 되게 비슷한데 이제 뭐 유초등이 이제 6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3년이 있어요. 이 기간 9년이 이제 의무 교육 기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가려면 그 전에 이제 국가적으로 테스트를 보는 거고 여기에서 점수로 이제 그 학생의 이제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에도 물론 시험이 다 있지만 국가의 기록이 남는 시험이라는 의미로 이제 9년에 한 번 시험을 본다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한국도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 졸업할 때쯤에 한번 그렇게 시험 보고서는 고등학교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의 시험인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덴마크에서도 이제 교육할 때 과정마다 또는 뭐 학년마다 시험을 본다. 근데 그 시험의 의미가 애들을 서열화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배운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9년에 한 번 본다는 그 시험 자체도 학생들한테 점수가 이제 학생한테는 점수가 이제 공개가 되긴 하지만 못했다고 해서 탈락하는 것도 없고 뭐 그런 페널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다만 이제 그때 이제 학생의 기록이 남는다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한국은 시험이 너무 많고 요즘에 이제 초등학교는 뭐 일주일마다 애들을 뭐 시험을 보고 막 이런 학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이렇게 그 학습 진도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함인데 애들한테는 확실히 부담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맨날 이렇게 시험이 있다고 하면 근데 저도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그 맞춤법 시험 같은 것도 있었고 수학 문제 푸는 시험도 있었고 그냥 단원 퀴즈 같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의 약간 성격을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로 좀 이렇게 좀 프레임을 잡는 경향이 있다면 이제 좀 덴마크나 다른 북유럽은 그런 측면의 의도가 전혀 없고 그냥 다만 이제 내용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못한다면은 보충학습을 지원을 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맨 처음에 이 행복난민이라는 걸 보면서 왜 스웨덴이나 핀란드가 아니라 덴마크를 선택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약간 덴마크는 한국의 느낌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제가 핀란드랑 스웨덴을 갔었을 때 저는 정말 그때 쇼크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그 이제 시험의 방식이 저희는 이제 다 시험이라고 하면은 지필 테스트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핀란드에서 시험을 어떻게 보시냐 전에도 한번 팟캐스트에 잠깐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시험을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시험이 있냐라고 했을 때 시험은 있는데 그 시험이 이제 학년마다 이제 한번 그 애들의 그 수업 내용을 확인하기 위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평가받는 방식은 지필 테스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수학 내용의 개념을 물어본다고 했을 때 구술로도 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네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을 해라. 그래서 애들이 글로 적어서 낼 수도 있고 그냥 선생님한테 앞에 나와서 말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필 테스트가 있다고 하면 그 지필 테스트의 시간을 걔네들이 원하는 만큼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그런 긴장이 되는 환경에서 보지 않게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아이들의 평가하는 방법이 단지 테스트는 아니다. 근데 이제 덴마크에서 시험이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덴마크 학생들은 약간 좀 되게 긴장한 느낌이 드는 분위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고학년이 될수록 뭐 시험 기간이니까 다들 막 교실 내서 정숙해라 약간 이런 안내판이 붙은 모습들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북유럽이랑은 약간 이미지가 달랐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 덴마크는 저희가 조금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북유럽 교육의 방향이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핀란드랑 스웨덴을 갔을 때 그때 선생님 같이 이제 교장 선생님들하고 갔는데 다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여기는 한국에서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상적이다. 너무 유토피아다. 약간 이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오히려 덴마크는 저희가 약간 좀 한 발자국 더 다가가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는데 혹시 이상적인 면만을 보고 오신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이제 투어 시스템에서는 사실 이상적인 면만을 준비해서 보여주는 경우들이 특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실 어머니도 안 다녀온 교육 선진 사례의 국가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녀오세요. 근데 그렇게 다녀오시면 거의 1년, 매년 가시는 것 같은데 되게 이상적인 모습을 준비해서 보여주거든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오는데 여기에서는 그 반대의 모습, 혹시 얘네들이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캐서 보여주다 보니까 다 걸려서 막 보여지고, 사실 인터뷰 과정에서도 걔네들이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어서 막 되게 당황하는 것도 이렇게 다 보여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투어에서 와, 우리는 진짜 행복한 나라고 이상적인 나라다라는 거를 준비해 왔기 때문이고, 사실 핀란드나 그런 곳들도, 스웨덴 같은 곳들도 그 내부를 깊숙이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이 다가 아니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평가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의 고민들을 많이 나누긴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 또 다른 얘기를 하게 된다면 덴마크에서 제가 봤던 교장 선생님들은 그냥 되게 일반적인 교장 선생님의 느낌에 조금 캐주얼하긴 하지만 연배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핀란드나 스웨덴 쪽은 교장 선생님들이 나이가 되게 어렸어요. 30대.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교장 선생님 프로필을 받고 교장 맞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어떻게 30대가 교장 선생님을 하냐 했더니 30대가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만 거기 이제 특히 핀란드는 교장 선생님도 수업을 해야 돼요. 근데 학교 일도 해야 되죠. 행정도 봐야 되죠. 학부모 간담회도 해야 되죠. 수업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장은 젊은 사람이 해야 돼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학교가 더 빨리빨리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저는 속으로 정말 우리나라도 그 교장이라는 타이틀을 젊은 사람들한테 부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도 교장이라는 걸 권위와 권력으로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도 계신데 젊은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고 그 교장 선생님 되는 자격이 교사 2년인가 3년인가 하면은 그 교장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그러니까 수업을 계속 하도록 하게 하는 게 학교 현장에 정말 밀착해서 학교 현장을 개선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핀란드 교육이랑 뭐 덴마크 교육 이런 걸 찾다 보면,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다들 뭐 혁신적인 교육을 하고 있겠지만 핀란드 교육에 대한 것들은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기사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덴마크 교육을 얘기하면 교육 제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핀란드 교육을 보면 우리나라에선 따라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덴마크의 제도를 배우는 것이 조금 더 약간은 더 맞아요. 쉽고 빠르게 와닿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 시험 관련해서 이 행복난민에 나왔던 이제 시험을 비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덴마크에서 치르고 있는 이 수학 시험하고 우리나라 수능에서의 수학 시험을 이제 비교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덴마크 수학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학 한 과목을 시험을 치는데 총 4시간이 주어지고 3시간, 1시간 이렇게 나눠서 3시간은 컴퓨터, 그러니까 계산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쓸 수 있는 좀 응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오고 1시간 동안은 이제 계산기 없이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덴마크의 수학 선생님한테 한국 수능 시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 부분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일단 그 덴마크 선생님은 한글을 전혀 모르는데 수학 시험지를 보고 바로 이게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몰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구나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저도 제가 그 장면에서 되게 와닿았던 게 지금 약간 기억이 헷갈리는데 핀란드였는지 스웨덴이었는지 아무튼 수학 수업하는 클래스를 들어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수학 수업인데 약간 국어 수업 느낌의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되죠? 저희는 문제풀이에 집중을 한다면 걔네는 그 개념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거를 계속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파악하는 데 되게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할 때 저희 주로 이제 수학의 정석을 가지고 그때는 공부를 했는데 정석을 보면은 이제 무슨 이제 공식이 나와요. 그리고 그 공식에 대해서는 이 원리는 대학 수학 과정에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저는 수학과를 가야 되나 고민을 한 적도 있어요. 그게 그걸 너무 알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런데 얘네들은 어떤 그 4차 함수 같은 거를 이제 그때 이제 교과 과정에 나오는 걸 설명을 하면서 이거는 뭐 그 회사에서 뭐 가장 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뭐를 찾기 위한 데 활용되는 그런 함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얘네는 정말 이게 공부를 하면서 되게 와닿겠구나. 저는 그때 당시에 막 고등학교 때 미적 같은 거 배우면은 그 일명 미분 친다라고 하죠. 그 미분 막 쳐요. 그냥 풀어 그 문제는 풀어요. 그리고 뭐 적분도 막 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이제 나중에 커서 이제 대학을 가면서 아 이런 데 쓸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어렴풋이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때 문제 풀면서 기계적으로 풀고 있긴 한데 이거 왜 하는지 진짜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제 석사 전공이 측정인데 아무래도 측정 쪽으로 계속 보이다 보니 두 가지 이슈를 거기서 발견을 했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슈가 전부 다 시험의 본질과도 관련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능력 중심 평가와 속도 중심 평가. 그러니까 이 평가 방법이 뭐냐면 능력은 정말 이 사람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 검사는 얼마나 여기에 단련이 되어 있는가, 훈련이 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문제를 가장 많이 푸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아까 얘기하셨던 우리나라 수능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 몇 분 동안 30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수능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속도 평가에 굉장히 가깝죠.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4시간 동안 시간을 준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정말 엄밀히 말해서 궁극적으로 능력 중심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4시간이라는 시간도 사실은 뭐 정해주지 않아야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완전히 이 시험의 목적과 이거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발견한 이슈는 성취 중심 평가인가 과정 중심 평가인가였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오답만 채점을 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거기서는 본인이 왜 이런 풀이 방식을 선택했는지 서술하고 그다음에 이 풀이 과정이 어떠했는지 서술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도출되는지 서술하고 이런 서술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많이 서술형 시험이 늘어나면서 좀 방식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은 수능이라는 아이들이 막 지향점으로 생각하는 막 그곳에서는 단답형 시험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한 차이가 이 시험 방법에서부터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우리 때도 보면 서술형 문제 사실 수학에서 있었잖아요. 기억들 나세요? 네. 그래서 단답형이 있고 서술형이 있는데 서술형은 문항수가 매우 적고 대신에 배점이 조금 더 높죠. 그런데 그 서술형 같은 경우는 과정도 쓰고 답도 써야 돼서 그러니까 답은 맞았는데 과정이 틀리면 틀리게 하고 그리고 과정은 맞았는데 답이 틀려도 틀리고 둘 다 맞아야지만 정답으로 이렇게 해주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뭐 학교에 따라서 내신 얘기죠.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없었잖아요. 네, 내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걸 공략해서 반드시 맞아야 되는 것이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과감하게 그 문제는 버리고 단답형을 철저하게 빠른 그쵸. 속도로 완벽하게 맞춰야 그리고 한다. 나 그 수능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수능의 그 주관식 네, 문항도 거의 찍을 땐 0, 1, 어, 마이너스 1 그 중에 하나 찍고 막 그랬잖아요. 아 그리고 제가 자꾸 여기서 TMI 고백하는데 제가 수포자였거든요. 수포자였는데 그 수능 마지막 문제 보면 꼭 그 왜 사각형 막 개수 막 이렇게 그림 그리면 맨 밑에 줄에 그 장인이 너였어? 근데 저는 그거 정말 수포자였기 때문에 중간 문제는 아무것도 풀 수 없었고 저는 마지막 문제 공략해서 노가다로 풀 수 있는 노가다로 그림을 그렸어요. 어, 근데 솔직히 뭐 그 과정은 다르지만 그림을 그리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끈기 점수. 그 과정을 평가해주지 않는 게 너무 음. 분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덴마크 선생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과정이랑 뭐 사용한 공식은 다 맞았는데 계산 실수를 해서 답이 틀렸을 때 몇 점을 주시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뭐 90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풀스코어 다 준다고 그러니까 그 배정된 점수를 다 준다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서 약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한국은 꼭 이게 그 부분 점수로 주잖아요. 만약에 그런 과정과 뭐 계산 실수가 이제 같이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면 한국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수도 실력이다. 진짜 얄짤없이 실수 안 하도록 계속 숙달해야 된다. 어. 그쵸.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여기서 느낀 게 한국에서는 계산기를 잘 안 쓰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웬만한 뭐 서양도 그렇고 다른 서양 국가들도 그렇고 계산기를 사실 많이 쓰도록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 계산을 암산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뛰어난 진짜 컴퓨팅 사고를 가진 정말 컴퓨터가 있는데 굳이 인간이 그거를 계산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긴 했었어요. 아니 그리고 수학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지 산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라고 수포자로서 너무 아니 오늘 한 맺힌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읽고 있던 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일본 작가가 쓴 책이에요. 근데 약간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그런 맥을 같이 하는 게 맞아요. 있잖아요. 교육 관련해서. 이 책 제목이 뭐냐면 대학에 가는 AI 대 교과서를 못 읽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근데 이 저자가 AI를 활용을 해서 이 AI가 도쿄 대학을 갈 수 있느냐를 가지고 계속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의 어쨌든 그 노력으로는 도쿄 대학은 못 간다. 그렇지만 우리로 따지면 그 스카이 바로 밑에 있는 대학들은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그 과목별로 그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점수가 오르기 진짜 어려운 과목은 국어, 그러니까 걔네식으로 하면 일본어겠죠? 그거였고 가장 잘하는 건 수학.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그 수능 문제에서 아까 그 덴마크 선생님이 덴마크어만 할 수 있는 그 선생님이 한국어로 된 시험 문제를 봐도 이게 뭔지 알아보잖아요. 그런 문제는 AI가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원래 하려고 했었냐면 그 주관식 문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과정을 쓰고 그 과정에 따라서 답을 쓰게 하는 그런 문제가 좋은 문제라는 것 우리 한국 선생님들도 다 알아요. 근데 왜 그거 못하냐면 한 반에 학생들이 너무 많고 모든 문제를 그런 식으로 내면 그걸 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 인간이 평가해야 하고 인간이 평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많이 하지 못하고 중요한 건 아니까 몇 개만이라도 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수능 같은 경우도 그 인간이 채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주관식 문항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잘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알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거죠.
저는 더 큰 이유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인구 절벽이라 그래서 이제 학생 수는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한 명이 담당해야 되는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그 배리어는 공정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죠. 저도 이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제일 큰 장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객관식, 정답이 딱 있는 거, 정답을 너 틀렸으니까 부분 점수 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정당해 보이고 객관적이어 보이고 공정해 보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좀 못 놓는 문화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뭐 과학 같은 데서는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낼 수가 있는데 뭐 국어, 뭐 사회 이런 데서 주관식 문제를 내는 게 참 까다롭고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하셔서 또 생각이 났는데 그 대부분 북유럽의 학교들은 덴마크도 역시 그랬지만 교사는 석사 이상이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공립학교나 이런 데서. 그랬을 때 그 북유럽의 문화가 전체적으로 어떠냐면 교사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북유럽의 그 문화적인 가치, 그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도 신뢰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 분위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사가 이건 맞아, 이건 틀려라고 했을 때 다들 되게 수용하는 분위기인데 한국은 약간 교권이 많이 추락을 했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도 많이 그동안 발생하기도 했고 이러면서 그렇게 도입을 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실내 얘기해서 생각이 났는데 제가 핀란드 학교 갔을 때 정말 인상 깊었던 게 교실 밖에 코트를 걸어놓는 데가 쫙 있어요. 교실 안이 아니라 무조건 다 교실 밖에다가 코트를 걸어놔요. 왜 이렇게 밖에다가 하시냐고 했더니 밖에다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는 다 서로 믿는데 그게 정말 전 되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거든요. 얘네는 정말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서로를 믿게 만들고 그리고 믿게 만들기 위해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을 그때부터 가르치는구나라고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그리고 이 공정성에 대한 걸 사람들이 못 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요즘 그 스카이 캐슬 보면 아시잖아요. 그 점수 한 문제를 틀리고 안 틀리고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 점수 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풀이 과정도 맞고 정답도 맞았어. 근데 내 옆에 짝은 풀이 과정은 다 맞았는데 정답은 틀렸어. 근데 왜 우리 똑같이 100점이에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너무나 쟤보다 한 등수 나는 높아야 돼. 그래야 내 인생이 달라져. 이게 너무 큰 것 같아요. 우리 그 손 회장님이 손회장님이랑 저는 너무 손회장님이야. 손준의 저의 전 회사 회장님이셨기 때문에 손회장님이 너무 약간 익숙한데 하여튼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간다 함은 학벌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렇게 끝나면 안 돼, 우리. 아니 근데 사실 완전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정말로 실제로 한 문제 차이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고 싶은 학과를 못 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경쟁이 과열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내가 이 점수를 받는 거가 내가 설득되지 않으면 이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내는 사람들도 이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대학에서도 그렇잖아요. 대학에서도 상대평가기 때문에 아이들의 경쟁이 굉장히 과열되어 있고 한 문제 차이로 자기의 등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출석 하나를 더 누군가가 출석하지 않았는데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도 못 봐주는 거예요. 왜냐면 걔가 출석으로 인정됨으로 인해서 내 등급이 하나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이의 신청을 하는 대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한편으로 되게 슬프기도 하지만 또 교수자 입장에서는 그런 걸로 아이들의 경쟁이 너무 과열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합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아이들의 이의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슬퍼요. 저는
물론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회의 큰 분위기니까 뭐 저 하나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좀 행복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당연히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경쟁 그리고 되게 막 서열 세우기 이런 거를 가지고 되게 효율적으로 많이 성장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좀 행복하면 안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시점이 스카이캐슬이 거의 그 최고조로 달아오르는 시점이잖아요. 스토리라인이. 그 아까 행복하면 안 돼라고 얘기했을 때 저 문득 든 생각이 우리 예서가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서울의대 안 가도 그냥 엄마 아빠의 그냥 딸로 왜 나는 의대를 가야지만 인정을 받는가 이런 게 사실 많이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좀 많이 힘들죠. 저희가 지금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과열돼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시켜야 될 것 것 같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마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저희 냉수 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구독 미인. 팔로우 미. 하트하트 미인. 많은 후기와 후원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세요.